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무위험관리사 장애파생상품 회계 과목 담당을 맡은 정호재 회계사입니다. 장애파생상품 회계는요, 여러분들이 회계 전공자나 경영학과 전공자가 아니면 매우 생소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여기서는 회계 처리도 시험에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었던 이론들이 여기서 소개가 되고 있으니까 굉장히 어렵게 처음에 느껴지는 게 당연한데요. 제가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발췌하고 시험에 나오지 않는 부분은 과감하게 스킵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특화된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가 잘 선별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믿고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잘 들어주시면 파생상품에서 고득점 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하세요. 지레짐작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는 챕터가 총 3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 챕터는 파생상품 회계기준 도입 배경, 그 다음에 두 번째 챕터는 파생상품의 정의와 내재 파생상품, 세 번째 챕터는 파생상품 위험회피 회계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요. 사실은 이 파생상품 위험회피 회계 세 번째 챕터에서 시험 문제가 집중적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렇기 때문에 챕터 1과 챕터 2는 약간 맛보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도 상관없지만 챕터 3는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필요성이 있고요. 회계가 여러분들이 전공 분야가 아니거나 경영학과 출신이 아니시라고 하면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약간의 암기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암기하는 방법도 나중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벼운 마음으로 챕터 1 시작을 할게요. 도입 배경인데요. 도입 배경은 시험 문제에 안 나옵니다. 그냥 한번 여러분들 쭉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나라가 국제회계 기준 도입한 이유는 3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부분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과감하게 패스하도록 하고요. 용어의 정의. 이 용어의 정의는 시험에 가끔씩 나올 수 있습니다. 시험에 가끔씩 나올 수 있고 저희 문제집에서도 사실은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맞는 문장, 틀린 문장에 대해서 여러 문제들이 수록해 놨거든요. 이 부분들은 조금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거래원가. 거래원가는 이런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한번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주식 투자를 한번 해봤다라면 주식을 사고 팔 때 뭐가 있죠? 여러분들? 수수료가 있습니다. 거래 수수료가 있습니다. 거래 수수료를 어디다 내죠? 여러분들이 가입한 증권회사에 수수료를 내죠. 그 수수료가 바로 뭐다? 거래원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거래원가가 중개수수료 성격이에요. 증권사에 지급하는 중개수수료. 그런데 우리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거래원가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해놨느냐? 한번 읽어볼게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취득, 발행 또는 처분과 직접 관련된 증분원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 증분원가는 금융상품의 취득, 발행 또는 처분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원가를 말합니다. 당연하죠? 여러분들 주식 매매 안 하면 당연히 수수료, 매매 수수료 발생할 여지가 없죠? 그런 느낌으로 거래 원가를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금융보증계약은요, 한마디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은행에서 여러분들한테 뭘 요구하죠? 담보를 요구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담보가 없어요. 부동산이나 가진 재산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친구를 알아요. 그 친구가 돈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모 그룹의 총수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 그룹의 총수가 여러분들이 대출 받는데 보증을 해준다고 칩시다. 그게 바로 뭐예요? 금융보증계약이에요.
예, 금융보증계약입니다. 그 총수의 입장에서는 금융보증계약이죠. 그 총수 입장에서는 금융보증계약이고, 만약에 내가 은행에 돈을 안 갚으면 누가 대신해서 은행에 돈을 갚아야 되죠? 그 그룹 총수가 돈을 갚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그룹 총수 입장에서는 이 계약이 무슨 계약이다? 금융보증계약입니다. 그럼 이 금융보증계약을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정의를 해놨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 조건이나 변경된 계약 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이 지급기일이 우리 그 대출 만기일이죠? 대출 만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여기서 말하는 특정 채무자는 이 차입한 사람입니다. 차입자. 여기서 말하는 보유자는 은행입니다. 은행. 대출해준 사람. 은행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여기서 말하는 발행자가 바로 누구예요? 그룹 총수입니다. 그룹 총수. 그룹 총수가 보증을 해줬죠? 이 보증한 사람이 금융보증을 발행한 사람이라고 지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행자가 특정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계약. 그래서 채무자를 위한 지급보증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금융보증계약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상각 후 원가. 자, 우리 상각 후 원가라는 개념을 알기 전에 먼저 금융자산이라는 게 있고 금융부채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한테 금융자산은 뭐죠? 여러분들한테 금융자산은 은행에 여러분들 예금한 예금이죠. 은행에 예금한 예금이 여러분들 입장에선 금융자산일 거고, 금융부채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금융부채는 여러분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한다고 하면 이 신용카드로 뭐 식당에서 긁었을 때는 돈을 안 내죠? 그걸 언제 내죠? 카드 결제일에 돈을 내죠? 그러면은 그 카드 결제일까지 발생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 입장에선 카드 미지급금이죠? 신용카드 미지급금이 여러분들한테는 부채가 될 수 있습니다. 금융부채가 될 수 있고요. 또 만약 대출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대출받은 금액도 금융부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한마디로 이거예요. 자, 특정한 뭐 현금을 내가 추후에 받을 수 있는 권리. 여기서 말하는 건 현금뿐만 아니라 현금을 포함한 모든 금융자산입니다. 모든 금융자산을 내가 미래에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면 그건 금융자산이고요. 이제 금융부채의 정의는 미래에 내가 어떤 금융자산을 상대방한테 인도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 게 금융부채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 상각 후 원가라는 건 뭐냐면요. 이런 거죠. 최초 인식 시점에 특정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에서 상환된 원금을 차감하고 최초 인식 금액과 만기 금액의 차액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상각 누계액을 가감한 금액.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서 손실충당금을 조정한 금액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런 거죠. 상각 후 원가는 미래에 이 타임라인입니다. 타임라인이 제로 시점, 뭐 1년 후, 2년 후, 3년 후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3년 후에 10,000원을 예를 들면 지급을 해야 돼요. 3년 후에 10,000원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 3년 후에 10,000원을 지급을 하기 위해서 지금 돈을 빌린다라고 하면 얼마를 빌려야 정상이죠? 지금 돈을 빌리려면 요만큼의 가격으로 돈을 빌려야 되죠? 만약에 10%라고 하면 1.1의 3승이죠. 만약에 1.1의 3승 계산했더니 뭐 9,200원이 나왔다고 칠게요. 예를 들면 9,200원이 나왔다고 칠고요. 이 9,200원이 상각 후 원가고요. 제로 시점에서 이 1시점 1년 후의 상각 후 원가는 9,200 곱하기 1.1
예, 요게 삼각구 원가입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삼각구 원가는 9,200 곱하기 1.1의 제곱. 그 다음에 3년 후에 1.1의 3승. 요 금액이 10,000원이겠죠? 딱 떨어지게끔 이렇게 돼야 되겠죠? 예. 제가 9,200으로 했을 때 10,000원하고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냥 제가 단순하게 예를 든 거기 때문에, 예, 안 떨어지는 거는 양해를 해주시고요. 예. 그래서 제로 시점의 삼각구 원가는 요 금액. 그 다음에 1년 후 삼각구 원가 금액은 요 금액. 2년 후 삼각구 원가는 이 금액. 3년 후 삼각구 원가는 10,000원. 뭐, 요렇게. 이게 바로 유효이자율법이거든요. 예, 유효이자율법이 뭐냐면요. 예, 미래의 현금 유입액과 또는 유출액과 이 현재 가치를 일치시켜주는 할인율. 이게 유효이자율이고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뭐라 그랬죠? 내재이자율이라고 여러분들 공부했죠? 예, 내재이자율, IRR. 예, IRR이라고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으시다면 그 IRR과 이 유효이자율이 굉장히 유사한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손실충당금이라는 이제 또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 손실충당금은 뭐냐면요. 금융자산의 경우에는요. 내가 이 금융자산을 모두 다 획득할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죠. 예. 그렇죠. 상대방이 예를 들면 파산하면 못 받죠? 예. 은행이 예를 들면 파산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1인당 5천만 원까지입니다. 그럼 5천만 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금액은 못 받을 거예요. 만약에 파산한다고 하면. 그러면 파산을 가정할 경우에 5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손실이죠. 그 손실 충당금을 계산을 해서 그 자산에서 차감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해서 1억을 예를 들면 예금을 해놨어요. 근데 미래의 어느 순간 5천만 원이 만약 예를 들면 1년 후에 은행이 파산할 가능성이 예를 들어서 90%다. 그럼 90%라고 하면 이 90%가 됐을 때는 5천만 원을 못 받죠? 그럼 5천만 원이 손실이죠? 언제? 1년 후에. 그러면은 1년 후에 5천만 원이 손실이니까 5천만 원 곱하기 근데 확률이 90%예요. 그럼 90%를 곱한 후에 그 다음에 1 더하기 이자율로 한 번 할인한 금액이 이게 바로 손실 충당금입니다. 이거 계산하면 얼핏 계산하면 4,500만 원이죠. 5945 4,5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10% 할인율 10%라고 가정하면 대략 한 4천만 원이 되겠죠. 이 4천만 원이 1억에 대한 손실 충당금으로 자산에 원래 금융자산 재무상태표에 금융자산 뭐 예금으로 1억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여기 밑에 손실 충당금 4천만 원 0.4억 차감해서 0.6억 이렇게 계산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금융자산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뭐 파산 위험, 뭐 부도 위험 또는 지급 불능 위험 여러 가지 위험으로 못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를 해서 손실충당금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금융자산의 총 장부 금액은 손실충당금을 조정하기 전 금융자산의 삼각후 원가가 금융자산의 총 장부 금액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금융자산의 총 장부 금액은 조정하기 전 삼각후 원가니까 1억이 되겠죠. 1억. 자, 유효이자율 보겠습니다. 유효이자율은 여러분들 한번 읽고 넘어가는데 개념이 내재이자율이랑 거의 유사합니다. 내재이자율, IRR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IRR 개념을 알고 계신다면 유효이자율을 아는 거는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 기대 존속 기간의 추정 미래 현금 지급액이나 수취액의 현재 가치를 금융자산의 총 장부 금액이나 금융부채의 삼각후 원가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 그래서 지금 장부 금액과 미래 현금 흐름을 땡겼을 때
땡겼을 때 지금 현재 장부금액과 일치시켜주는 이자율이 유효이자율입니다. 내재이자율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 유효이자율은 계산할 때 해당 금융상품의 모든 계약 조건을 고려하여 기대 현금 흐름을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기대 신용손실은 고려하지 아니합니다. 왜? 기대 신용손실은 유효이자율법에서 고려하는 게 아니라 이 손실충당금, 이 손실충당금 계산할 때 기대 신용손실을 고려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대 신용손실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유효이자율법에서는. 그래서 계약 당사자 간 수수료, 포인트, 거래 원가 및 그 밖의 모든 할증액과 할인액을 이 유효이자율 계산할 때는 반영을 해서 계산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거래할 때 주식 거래 수수료 이런 것들 다 유효이자율법 계산할 때 그런 거래 수수료 등은 다 포함해서 고려해서 유효이자율을 계산하고요. 산출하고요. 그 이외에 이제 기대 신용 손실은 유효이자율 계산할 때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자, 유효이자율법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상각후 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의 이자 수익이나 이자 비용을 단기 손익으로 인식하고 배분하는 과정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는 이제 9,200원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이게 9,200원에서 9,200 곱하기 1.1 하면은 뭐 이게 한 개 예를 들면 뭐 맞지는 않지만 한 500원이 나왔다고 할게요. 9,500원 했더니 9,500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최초에 있었던 9,200과 이렇게 계산한 9,500과의 차이, 요 300원 있죠? 요 300원은 이게 금융자산이면 이걸 이자 수익으로 인식을 하고요. 만약에 이게 지금 현재 금융부채면 뭘로 인식한다? 이자 비용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요 할인한 금액, 할인한 이자율을 계속적으로 연도가 계산할수록 증가를 시키는 거야, 장부금액을. 그래서 장부금액과 기존의 장부금액과의 차이, 즉 1년 사이에 발생하는 금액 차이를 이자 수익 내지는 이자 비용으로 인식하는 게 유효이자율법입니다. 자, 그리고 위험 회피 비율이라는 게 나와요. 나중에 우리 챕터 3번에서 챕터 3, 가장 중요한 챕터 3이죠. 챕터 3에서 위험 회피 비율이라는 게 나오는데 거기서 위험 회피 비율이 뭔지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지금 일단 맛보기만 보고 갑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제가 공식을 써서 설명드릴게요. 상대적인 가중치로 표현되는 위험회피 대상 항목과 위험회피 수단 각각의 수량 사이의 관계입니다. 자, 여기서 수량의 동그라미. 이 위험회피 비율은요, 금액이 아니라 수량이에요, 수량. 이거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시는데, 이 수량 때문에 위험회피 비율이 산정이 되고요. 위험회피 비율의 공식은요, 위험회피 대상 항목 수량분의 위험회피 수단의 수량입니다. 그래서 위험회피 대상, 내가 위험을 회피하려고 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 수량이 예를 들면 뭐 100개예요. 100개인데 이걸 수단으로 내가 투자한 게 이 위험회피 수단이 대표적으로 여러분 파생상품이거든요. 이게 대표적인 게 파생상품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대출을 예를 들면 가지고 있다고 할게요. 은행에 대출을 받았어요. 그래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 이자율이 5%로 받았어요. 5%로. 5%로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뭐 고정금리가 있고 변동금리가 있죠. 근데 대부분 변동금리로 만약에 대출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변동금리로 받아요. 여러분들이 변동금리로 받으면 이게 여러분들은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이 금리가 오르면 여러분들이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손해죠. 금리가 인상되면 손해고
금리가 인하되면 이제 이익이죠.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금리가 인상이 되면 이게 이자 비용이 많이 나가잖아요. 예, 이자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그거에 대한 좀 대비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대비를 하고 싶으면 이자가 올랐을 때 이익을 보는 파생 상품을 투자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예. 이자가 올랐을 때 이익을 보는 파생 상품을 투자를 하면 되겠죠. 예. 그렇죠? 그거를 투자를 하는 거를 이제 위험회피 수단이라고 합니다. 위험회피 수단인데 여러분들이 변동금리 대출금을 얼마에 받았냐면요. 1,000만 원을 받았다고 할게요. 1,000만 원. 대출 원금이 1,000만 원을 받았다고 할게요. 1,000만 원. 1,000만 원을 받았으면 요 파생 상품 뭔진 모르겠으나 일단 지금은 뭔진 모르겠으나 금리가 올라갔을 때 이익을 보는 파생 상품을 계약을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럼 요 계약하는 파생 상품의 원금, 파생 상품의 원본을 예를 들어서 뭐 똑같이 우리 이거 대출 금액하고 똑같이 맞췄다. 이것도 1,000만 원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요거는 위험 회피 비율이 100%고요. 아니다. 난 요거는 한 800만 가겠다. 800만 가겠다. 라고 하면 이건 80%의 위험 회피 비율이 됩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면 뭐 전체를 회피하고자 하니까 1,000만 원으로 대부분 아마 갈 거예요. 예, 갈 거고 지금 제가 수량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금액을 써놔 버렸죠. 예, 이게 가만히 보면 금액 같지만 수량하고도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출금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어떤 금액 이퀄, 이 대출금은 금액 이퀄 수량이에요. 예. 우리 원래 모든 금액은 금액은 P 곱하기 Q죠? 예, P 곱하기 Q입니다. 여기서 P는 단가, 그 다음에 Q는 수량인데, 예. 이 화폐 금액 자체는 단가라는 게 정해져 있지가 않죠. 수량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죠. 예. 단가 이퀄 수량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제가 예를 든 거에서는 이제 화폐 단위로 돼 있으니까 이게 맞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게 재고자산이라고 할게요.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어떻게 구성이 돼요? 재고자산은 말 그대로 P 곱하기 Q잖아요. 그쵸? 예, P 곱하기 Q입니다. 재고자산이 한 개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예, P 곱하기 Q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재고자산은 금액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Q, 수량 단위로 해서 위험회피 대상목 수량과 위험회피 수단으로 해서 위험회피 비율을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변동금리 차입금 100원에 대해 이자율 상승 위험을 회피하고자 70원의 이자율 수합을 이제 맺었다고 하면 그때는 위험 회피 비율이 70%가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 요거에 대한 또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당해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 조건에 따라서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것. 예. 그러니까 규정이나 관행에 따라서 어떤 금융상품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이런 관행적인 거를 뭐라고 한다? 네,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거는 이미 인식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재무상태표에 삭제하는 게 이제 제거란 표현을 씁니다.
예, 보통 재거는 어떤 상품을 처분할 때, 예, 매도할 때 그 상품을 제거를 하죠. 재무상태표에서. 예, 그 다음 확정계약. 자, 이 확정계약과 예상거래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용어입니다.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확정거래. 확정계약. 확정계약은 이겁니다. 미래의 특정 시점에, 즉 타임라인을 그리면 여기 제로 시점이고 어떤 T 시점에, 미래의 특정 시점에 거래 대상의 특정 수량을 특정 가격으로 교환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약정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시점에 어떤 자산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자산의 P가 고정돼 있고요. Q도 고정돼 있어. 예. 요거를 지금 계약을 하는데 이 계약이 구속력이 있는 약정이에요. 이 구속력이 있으려면 이런 거죠. 서로 A와 B가, A란 B란 사람이 있는데, 예, A란 B란 사람이 있는데 A가 매수하기로 했고요. B가 매도하기로 했어. 어떤 거를? 예, 옥수수를 1년 후에, 정확하게 1년 후에,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2026년 5월 1일 날 매도하기로 했어요. 매도. 얘는 매도하고 얘는 매수하기로 했어요. 옥수수 100개. 100개를 얼마에? 한 개당 10원씩. 그럼 총 1,000원이죠? 예. 1,000원을 요때 서로 거래하기로 지금 계약을 한 거예요. 계약은 지금 하고요. 계약은 지금 하고 실제 인도는 언제예요? 1년 후에 2026년 5월 1일 날. 예. 요 계약이 바로 확정 계약입니다. 다만 요거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는 거예요. 자, A가 매수 안 할 수도 있고 B가 매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이날 돈 안 주고 옥수수 안 주면 각각 이걸 위반하는 사람한테 위반 시 페널티로 1,500원을 물겠다. 예. 자, 그러면 둘 다 만약 A 입장에서는 돈을 줘야 되잖아요. 1,000원을 옥수수 판매자인 B한테, 또는 B는 옥수수를 A한테 넘겨야만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죠. 서로 의무를 가지고 있죠. A는 돈 1,000원 B한테 넘겨야 될 의무, B는 A한테 뭘 넘길 의무? 옥수수를 넘길 의무가 있어요. 서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페널티 1,500원을 상대방한테 준다라고 하면 실제 거래 금액보다 페널티가 더 세죠. 그러면 이때는 서로 A와 B 둘 다 무조건 거래는 이행을 해야겠죠. 이행하는 게 이행 안 하는 실익보다 더 크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구속력 있는 확정계약이라고 합니다. 예. 계약 이행을 해야겠죠. 예. 페널티 1,500원 물고 더 손해를 보는 그런 불합리한 선택을 할 리는 만무하겠죠. 예. 그래서 특정 T, 특정 P, 특정 Q입니다. 예. 이 거래 시점과 거래 가격, 거래 수량이 다 정해져 있어요. 픽스돼 있어요. 예. 언제? 계약 시점에. 예. 그게 확정 계약이고요. 그다음 예상 거래는 뭐냐면요. 이행해야 하는 구속력은 없으나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거래. 예. 향후 발생할 걸로 예상되는 거래입니다. 즉, 향후에 현금 흐름이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 예상되는 거래가 예상거래입니다. 예. 이 예상거래는 뒤에 자세하게 나올 때 그때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로 하고요. 일단 확정계약이랑 예상거래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집어 넣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이 IFRS 1109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리인데요. 사실은 이 부분은 이
좌쪽은 과거 기준이고 이제 오른쪽이 지금 현행 기준인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현행 기준만 알면 되는데 사실은 요거에 대해서 좀 파고 들어가면 강의 시간도 오래 걸리고 사실 요 부분이 시험에 그렇게 저희 재무위원관리사 장외파생상품 회계에서 포션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아시면 돼. 금융자산은 세 가지로 분류된다.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 요 세 가지 분류로 분류가 된다. 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 기준이 바로 사업 모형 평가와 계약 현금 흐름 특성 평가.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분류가 되고요. 얘의 특징은 이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은 뭐냐면요. 우리 평가손익 있잖아요. 평가손익. 예를 들어서 주식평가손익. 주식평가손익을 손익계산서에 단기손익으로 반영을 하자라는 게 이제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이제 줄여서 FVPL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영어를 기억하는 것보다는요, 한국말로 기억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주식 만약 보유하고 있을 때 주식에 대한 평가손익 있죠? 주식에 대한 평가손익을 단기손익인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지 말고 재무상태표에 그 자본 항목에 보면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는 항목이 또 있습니다. 그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이제 표시를 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고요. 아니다. 공정가치 측정하지 말고 그냥 상각 후 원가로 측정하자. 이 상각 후 원가 측정은 여러분들이 유효이자율법을 통해서 상각 후 원가 측정을 해서 금융자산을 이제 재무상태표에 표시를 하자라고 하는 게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이고요. 이게 금융자산의 세 가지에 대한 논리고 이제 금융부채는요. 금융부채도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부채니까 부채는 공정가치보다는 상각 후 원가가 더 중요하다. 상각 후 원가 측정이 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가 있습니다.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있고요. 또 자기신용위험 OCI 금융부채가 있는데 결국은 이 세 가지랑 사실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결국은 금융부채도 상각 후 공정가치 측정, 그 다음에 자기신용,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중요성이 이제 얘가 가장 중요하다. 상각 후 원가가 사실 요 두 가지는 그렇게 금융부채에서 많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금융자산의 분류 세 가지, 상각 후 원가 측정 항목,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항목,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항목 요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세 가지 대략 살펴봤고요. 그래서 금융자산 같은 경우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지분상품하고 채무상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분상품은 주식이에요. 주식이고요. 채무상품은 채권. 여러분들이 채권 투자할 수 있죠. 지분상품, 주식, 채무상품, 채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플로우가 나와 있는데 요거는 사실은 뭐 회계사 시험 공부할 때 필요한 플로우고요. 저희 재무위원관리사 장외파생상품에서는 중요성이 좀 떨어지는데 제가 뭐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환에 넣어놓기는 했습니다. 금융부채의 분류는 상각 후 원가로 제가 분류한다라고 했죠. 일부 예외가 존재해요. 일부 예외가 존재하지만 일부 예외는 바로 이런 거죠.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이게 예외고요. 파생상품 부채는 당연히 공정가치로 측정을 하고요. 그래서 대부분 금융부채는 상각 후 원가로 측정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뭐 양도의 제거 조건, 충족, 미충족에 대해서 뭐 있는데 요거는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시고 시험에 나올 성질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교재에 있어서 이제 또 강의 교환에 넣어놨는데 굳이 안 읽어보셔도 크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챕터 2 파생상품의 정의와 내재 파생상품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험에 가끔씩 나옵니다. 물론 챕터 3가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챕터 2에서 어느 정도 기본을 닫고 챕터 3로 공부하는 게 좋죠. 그래서 여기서는 파생상품의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가 장외파생상품 회계이기 때문에 뭐가 중요해요? 첫 번째로 파생상품의 정의가 중요해요. 파생상품 정의. 어떤 게 파생상품의 정의 요건을 충족하느냐. 그리고 파생상품 정의를 충족하는 걸 공부하면 이 파생상품의 특성이 뭐고 활용을 어떻게 하냐. 그리고 위험회피액에서 어떻게 적용되느냐. 이런 걸 이제 공부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정의를 알아야 위험회피액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파생상품의 정의는 딱 3가지 요건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기초 변수의 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동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서 말하는 기초 변수라 함은 뭐 영어로 얘기하면 뭐 기초 자산, 뭐 underlying asset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말 그대로 파생이죠. 파생 상품이죠. 그러면은 파생이 됐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파생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디에서부터 그거를 가지고 오는 거죠. 본인의 독창적인 유니크한 특성은 없는 거죠. 이게 파생이란 단어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파생 상품이라 함은 대표적인 게 우리 뭐 지수 선물, 지수 옵션.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증권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지수 선물, 지수 옵션은 다른 과목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보통 지수 선물 또는 뭐 지수 옵션, 선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옵션도 지수 선물이랑 똑같으니까. 예를 들면 코스피 200 지수가 있죠. 코스피 200 지수가 뭐 지금 현재 뭐 2,500이다 라고 하면 요 2,500을 뭘로? 기초 변수로 하고요. 기초 변수를 한 상품을 하나 만든 거예요. 상품을 하나 만든 거죠. 지수 선물이. 그래서 요거 움직임에 따라서 선물 가격도 요 변수에 따라서 코스피 변수에 따라서 위아래로 움직이고 요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가격이 출렁이죠. 그래서 가격과 가치가 변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초 변수가 여기서 뭐예요? 코스피 200이죠. 코스피 200에 따라서 이 파생 상품인 지수 선물의 가치가 변동한다라는 거죠. 기초 변수는 이자율이 될 수도 있고요. 환율이 될 수도 있고요. 금융상품 가격이 될 수도 있고 일반 상품 가격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기초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비금융 변수의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비금융 변수는 금융 요건이 포함되지 않은 변수를 의미하겠죠. 다만 비금융 변수의 경우에는 계약의 당사자에게 특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계약의 당사자에게 특정이 되면 그건 이제 파생 상품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최초 계약 시 순투자 금액이 0이거나 시장 요소의 변동에 유사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다른 유형의 계약보다 적은 순투자 금액이 필요합니다. 순투자 금액. 내가 실제로 돈 투자하는 금액은 내가 이 코스피 200, 2,500이라는 거를 내가 다 사면 돈 무지하게 많이 필요하겠죠? 그쵸? 내가 코스피 200을 다 사면 여기 코스피 200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주식을 내가 다 사면 한 주씩 돈이 무지하게 필요하겠죠? 그쵸? 그러나 지수 선물을 살 때는 그거 살 때보다 훨씬 덜 내가 투자를 해서 금융 선물에 투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미래에 결제된다. 이 결제는 미래에 결제되는 거예요. 이 미래에 결제된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 여러분?
만기가 있다. 만기. 예, 만기. 즉, 만료 시점이 있습니다. 결제되는 시점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건 파생 상품이 될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들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주식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라고 할게요. 주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만약에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주식을 언제 팔 건지는 전적으로 누구한테 달려있죠? 이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한테 달려있죠. 어떤 특정 시점에 이 삼성전자 주식을 무조건 팔아야만 하는 그런 의무는 없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파생상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파생상품이 되려면 반드시 미래에 결제가 돼야 돼요. 미래에 결제가 된다는 얘기는 미래에 만기가 존재하고요. 그 만기 시점에 해당하는 가치로 정산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됩니다. 모두 만족해야 돼요. 엔드 요건입니다. 엔드, 오어가 아니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모두를 만족해야 파생상품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파생상품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저희 IFRS 제1109호, 이 IFRS 1109호는 무슨 기준서냐면요, 금융상품 기준서예요. 예, 금융상품 기준서이기 때문에 파생상품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이 IFRS 1109호 금융상품에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례를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될까요? 암기를 안 하셔도 됩니다. 시험 문제에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과감하게 틀리시면 됩니다. 왜? 이걸 암기했을 때 얻는 실익이요, 그렇게 크진 않아요. 왜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 이제 외우라고 말씀 안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 앞에서 살펴봤죠? 매입이나 매도가 있는데 이런 거는 정형화된 매매 거래는 매매일과 결제일 사이에 거래 가격을 고정시키는 거래이며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합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짧기 때문에 파생금융상품으로 인식하지는 아니합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짧기 때문에 파생상품으로 인식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한다라고 해서 모두 다 파생상품으로 인식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외가 여기서 하나 딱 튀어나왔죠. 그래서 뒤에 보면 매매일 회계처리 또는 결제일 회계처리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인식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매매일 회계처리는 매매일, 거래 날짜를 기준으로 회계처리할 거냐, 아니면 결제일, 현금이 왔다 갔다 한 날짜에 회계처리할 거냐, 그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이제 회계처리를 하자라는 건데 이것도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매매일 회계처리, 그 다음에 결제일 회계처리 이런 게 있는데요. 이렇게 매매일 회계처리나 결제일 회계처리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매일 회계처리냐 결제일 회계처리냐 관련해서는 크게 시험 문제에 나올 게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파생상품의 정의 관련된 판단 사례는 교재 저희 328페이지 보시면 사례가 1부터 사례 8까지 나와 있습니다. 사례 1부터 사례 8까지 나와 있는데 이거는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에 다음 중 파생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케이스는, 다음 중 파생상품에 해당하는 케이스는, 이런 게 시험 문제에 가끔씩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 1번을 먼저 보시면
사례 1번 328페이지 미래 결제 시 이자율 수합의 차액 결제 또는 총액 결제라고 해서 이자율 수합이 KIFRS 제1109호의 파생상품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경우에 거래 당사자가 서로 이자 금액을 지급하는지, 즉 총액 결제하는지 아니면은 순액으로 결제하는지가 우리 파생상품의 결제에 영향을 주는가? 더 밑에 답을 볼게요.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파생상품 정의는 결제 방법에 영향받지 않는다. 즉 총액 결제든지 차액 결제든지 영향을 받지 않죠. 파생상품의 그 정의 중에 두 번째 종이 생각나나요? 예. 적은 순투자 금액을 필요로 하는 거지. 적은 순투자 금액. 여기서 말하는 적은 순투자 금액은 최초의 파생상품을 내가 구입을 할 때 그 구입 시점에서 투자 금액이 원래 투자하려고 했던 금액보다 적기만 하면 되지. 나중에 정산할 때 총액 결제할지, 총액 정산할지 아니면은 차액 정산할지에 대한 그거는 파생상품의 정의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만약에 일단 이 상품이 파생상품이라고 하면 나중에 총액으로 결제되든 아니면 순액으로 결제되든 그거는 파생상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그 결제 방법은 파생상품의 정의에 영향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례 2번 선급 이자율 수합. 그 선급 이자율 수합이라고 해서 가로 열고 최초 계약 시 또는 그 후에 고정 이자율 지급 의무를 선급하는 경우. 자, 고정 금리를 지급하고 변동 금리를 수취하는 이자율 수합의 최초 계약 시점에 기업이 의무를 선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이자율 수합이 파생상품에 해당이 되는가? 자,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타임라인을 그려서 0 시점, 2점, 0, 1, 2, 3 시점에 자, 우리는 어떤 파생상품을 계약을 체결했냐면 고정금리를 지급을 하고 그럼 얘는 마이너스 현금 흐름이죠. 그 다음에 변동금리를 수취하는 즉 플러스 이런 이자율 수합 IRS죠. 영어로 Interest Rate 수합 IRS 수합을 이제 체결했다고 할게요. 그러면 고정금리를 원래는 이렇게 지급해야 돼요. 원래는 일시점에 고정금리 예를 들어서 뭐 10씩 지급하기로 했다. 10씩 이렇게 매년 말 10씩 지급하고 왜냐면은 이제 10%니까 고정금리가. 근데 변동금리는 금리가 매번 이제 매 시점마다 달라지죠. 그래서 이때는 뭐 금리가 12%가 될 수도 있고 이때는 금리가 뭐 8%가 될 수 있고 이때는 금리가 뭐 9%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변동금리 수치는 이제 확정되어 있지 않고 고정금리는 미래에 10씩 지급하기로 한 이자율 수합을 체결했다라고 하면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현금 흐름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게 정상적일 텐데 근데 여기서 문제 사례 2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고정금리를 선급했다고 했어. 미리 지급했다고 했어. 미리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고정금리를 요때 미리 선급을 한 거지. 30을 선급하고 이때 없는 거죠. 미리 선급을 했을 때 요게 파생상품의 요건에 해당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파생상품의 요건에 해당이 되겠느냐는 거죠. 자, 일단 풀이를 볼게요. 풀이를 보면 뭐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와 있죠? 블라블라블라 나와 있는데 자, 이 블라블라 나와 있는데 중간에 밑에서 네 번째 줄 이게 핵심이죠. 밑에서 네 번째 줄
처음에 최초 계약 시 순투자 금액이 필요하지 않거나 시장 요소의 변동에 유사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다른 유형의 계약보다 적은 순투자 금액을 필요한다라는 요건을 충족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S사가 미래에 이행할 의무가 없지만 계약의 최종 결제는 미래에 이루어지고, 그쵸? 최종 결제는 미래에 이루어지죠. 어찌됐든지 간에 요 3년 후 요때 딱 결제가 이루어지겠죠? 내가 고정금리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고정금리가 아니고 변동금리죠. 제가 말 잘못했네요. 예, 변동금리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가 미래에 이루어지고, 물론 제가 지급은 지금 다 했지만 아직 내가 받을 변동금리를 수취할 수 있는 권한은 남아있잖아요. 예, 미래 어느 결제일까지는, 예, 3년 후까지는. 그리고 적은 순투자 금액을 이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 이거는 이자율 수합은 파생상품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보시면요. 이게 내가 미래에 얼마를 받을지 지금 모르죠? 모르죠? 제가 지금 1289라고 써놓긴 했지만, 예, 미래의 금리에 따라서 당연히 변동금리 수취하는 금액이 각각 달라지니까, 예, 이 변동금리라는 기초 변수에 내가 영향을 받죠? 예, 영향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사례 2번은 그렇고, 사례 3번. 변동금리를 지급하고 고정금리를 수취하는 이자율 수합에서 변동금리 지급 의무를 성급하는 경우. 자, 이 사례 3은요, 사례 2하고는 정반대예요. 정반대입니다. 사례 3은 이제는 고정금리를, 이제 변동금리를 지급하고요. 변동금리를 지급하고, 이제 고정금리를 수취하는 거죠. 예.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면 자, 변동을 지급을 해. 지금 미리. 자,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변동금리를 지금 지급을 해요. 예를 들어 30을. 그리고 고정을 수취하는데, 고정은 고정은 9씩 수취하기로 했어요. 9. 이거는 고정은 픽스돼 있죠? 그쵸? 지금 픽스돼 있어요. 미래의 어떤 기초 변수에 따라 변동을 해요, 안 해요? 내가 받는 게 변동하지 않죠. 그쵸? 고정이니까. 그래서 기초 변수에 따라 이게 달라지지 않느냐. 이 위에 건 기초 변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내가 받을 금액이, 이 기초 변수인 이자율에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진 않죠. 그러니까 이걸 이자율이 기초 변수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그래서 얘는 파생상품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례 3번까지는 제가 이제 살펴봤고요. 예. 사례 3번에 이 330페이지 우리 사례 3번에 그 맨 마지막 줄에서 두 번째 줄 중간부터 변동이자 지급 의무를 선급함에 따라 S사가 C사에게 대여금을 제공한 것과 실질적으로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쵸? 대여금 지급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쵸? 돈을 먼저 지불을 해. 그리고 나서 고정된 금액을 받아. 예. 그러면 마치 대여했다. 돈을 대여해서 나는 그 대여금을 받는 거다. 라는 효과하고 똑같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건 파생상품으로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례 3번까지 이제 살펴봤고요. 예. 이제 우리 332페이지 내재 파생상품의 회계 처리가 있는데요. 이 내재 파생상품의 회계 처리는 잠시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쉴게요.